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24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상부상조를 주제로 하는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가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50bp나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또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액을 1조 달러 이하로 감소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영국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5번째로 인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5번째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부상조를 주제로 하는 명언 속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European Central Bank raises rates for the first time in 11 years. CNN 뉴스 보시죠. 지난 주말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각 50bp씩 인상하였습니다. Refinancing rate, 재대출 금리는 종전 0%에서 0.5%로 인상하고 한계대출 금리는 0.25에서 0.75%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금리는 종전 마이너스 금리에서 0%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2011년 인상 이래 첫 인상입니다. ECB는 2014년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 네거티브 금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를 폐기한 거죠. 이번 금리 인상 시기는 27일부터입니다. 금리 인상 목적은 인플레이션 잡기죠. 지난 6월 중 물가를 보면 EU 27개국 물가는 소비자 물가가 9.6%나 작년 동기 대비 올랐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9국의 물가는 8.6%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자 ECB는 당초 25bp 인상을 예고하였다가 이번에 급작스럽게 50bp 인상으로 상향 조정했죠. 향후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르가르드 ECB 총재는 향후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운영하겠다. 즉 데이터 디펜던트 베이시스로 금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월 정책회의 때까지 경제지표를 계속 살피겠다는 거죠. 금리 인상과 병행해서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 즉 과도기 국제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0bp나 금리 인상 후에 해외국 채권 시장에 요동을 치면은 ECB가 개입해서 1년 내지 10년물 채권 매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과다 채무 국가들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채권 시장을 염두에 둔 거죠. ECB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은 유로화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1유로화가 1.02달러로 올라갔는데요. 최근 유로화 가치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특히 7월 14일 날 장중한 때 0.9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유로 대 1달러인 페러티 환율을 일시 붕괴시켰던 거죠. ECB 금리 인상으로 유로화 가치가 좀 올라가는 거죠. 유로화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ECB 입장에서는 유로화 가치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이번 ECB의 금리 인상 조치는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많이 늦은 거죠. 미국 연준은 지난 3월부터 4차례나 금리 인상해서 당시 0%에서 지금 1.75%까지 올라 있고요. 한국은행 등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다만 일본은행만 아직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0.1%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이유는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나 6월 중 CPI가 2.5%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좀 부담스럽겠죠. ECB가 금리를 50bp나 올렸지만은 물가 안정화 여부는 아직도 의문시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번 물가 상승이 스플라이 사이드 문제지 디맨드 사이드 문제가 아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유로 경제 전망을 보면은 ECB는 지난 6월 정책 회의 때 올해 2.8% 플러스 성장 그리고 내년에는 2.1%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였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를 9월에 하향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 경제의 리세션 우려는 크게 두 군데서 나오죠.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고유가 등 공급망 문제가 상존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유로 경제의 핵심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죠. 1유로화는 1.02달러를 지난 주말 기록하고 있는데요. 2006-7년에 1.6달러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꾸준히 이제 내려가 가지고 그래도 1.3달러를 오래 유지하였죠.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지고 유로 경제가 좀 나빠짐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겁니다. 경제 성장률은 지난 1분기에 5.4%니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은 2분기 이후가 지금 걱정입니다. 실업률도 6.6%로 그런 대로 괜찮고요.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난 6월에 8.6%입니다. 유럽 경제의 문제는 지금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정 적자도 GDP의 5.1%로 높아졌습니다. 법인세는 한국보다 낮고 개인소득세는 한국보다 많이 높습니다. 네,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낮은 성장률을 유지해 오다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죠. 작년 이후 상당폭 회복 기조를 유지했습니다만은 재작년에 기저 효과가 크죠. 올해 2분기 이후가 걱정스러운데요.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CPI 추이인데요. 소비자 물가는 그야말로 계속 급등하고 있죠. 다음으로 걱정스러운 게 유로존 무역 수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 7개월째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로 경제의 최대 강점은 무역 수지 흑자, 경상 수지 흑자였죠. 오랜 동안 무역 수지 흑자를 이루어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7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 요인은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 때문이죠. 무역 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 수지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역의 수지, 여행 수지가 많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유로 경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어제 새벽 토요일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누계는 5억 6,520만 7천 명으로 전주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637만 3,740명으로 전주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이 전주 1.2%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1.3%로 또다시 상승하였습니다. 사망자 증가율은 지난주에 0.2%로 올라간 뒤에 0.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 변동이 생겼는데요. 일본이 드디어 12위로 부상하였습니다. 종전에 베트남이 빠지고요. 한국은 8위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코로나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지난 24시간 발병자가 18만 826명입니다. 전 세계 신규 발병자의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한국도 하루에 6만 8,600명이니까 대단하죠. 안타깝게도 일본과 한국의 신규 발병자가 전 세계 신규 발병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군요. 네,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지난 달에 9,808억 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중국은 2010년 5월 이래 늘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였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하회하게 된 거죠. 근데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작년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9%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채 보유국 1위는 일본이 되었습니다. 현재 1조 2천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 감소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겁니다. 즉 국채 가격이 하락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팔아야죠. 두 번째는 중국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미 국채 외에 다른 나라 국채도 많이 산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중국은 미 국채를 추가 축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이 그 컴포 금리 인상을 계속함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하락하였지만요. 장기적으로 국채 수익률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줄어들 거란 생각입니다. 최근 그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내렸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 제재 조치였죠. 중국도 이를 반면 교사 삼지 않을 수 없겠죠. 세 번째 단신은 영국이 200억 파운드를 들여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EDF 에너지 회사가 건설하게 되고요. 위치는 서포크 해안이라고 합니다. 건설 계기는 가격이 높아진 수입 원유 그리고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 장관은 오랜 여론조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영국은 2050년까지 8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영국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죠. 현재 영국은 원자력을 6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전력 수요의 2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2020년 15% 담당해서 5%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영국은 1990년대 이래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감소하였는데요. 그동안 기간 만료로 다수 원자로를 폐쇄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 힌클리 지역에 한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한기와 더해서 2기가 건설 중이죠, 이제.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현재 파란색이 2기가 이제 건설 중이고 기존에 현재 활동 중인 액티브 리액터가 6기가 있고요. 2050년까지 총 8기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건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도의 노란 표시는 기존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지역으로서 현재는 폐쇄된 곳입니다. 영국의 그 8기 신규 건설 계획에는 Small Modular Reactor, 소형 원자력 건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은 발전 효율이 매우 높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이죠. 폐기물 처리 부담이 단점이고요. 원자력 발전을 재추진하는 영국의 사례가 배울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번째 단신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주말 기준금리를 150bp나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이후에 5번째 인하고요. 이로써 이제 지난번에 9.5%까지 내려왔다가 지난 주말에 8%로 다시 내렸습니다. 2월 말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금리가 9.5에서 20%까지 한번 대폭 인상하였죠. 그러다 지금은 전쟁 직전 수준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금리를 인한 배경,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루블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는 데 대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 1달러당 57불대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 직후에 급등하던 물가가 지금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5.9%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많이 안정화됐죠. 이 물가가 내년에는 12 내지 15%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5 내지 7%를 전망하네요. 전쟁 중인 국가가 물가가 이 정도라면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전쟁으로 소비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소비 진작을 해서 경기 침체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금리를 7%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하네요.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네, 다음 주는 정말 빅 이슈가 많은 아주 바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우선 연준 FOMC 회의가 화요일 수요일 개최되죠. 지난달에 이어서 75bp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2.5%가 되는 거죠. 한국이 최근 연금법 금리를 인상해서 2.25%가 되고 있는데 아마 75bp를 인상하면 한국과 금리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1.6% 역성장에 이어서 역성장이 나올지 않을지 이게 관심사죠.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 팽팽한 의견입니다. 50대 50 찬스라고 하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니까 리세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업 실적 발표도 많습니다. 애플이 목요일, 마이크로소프트가 화요일, 알파벳이 화요일, 아마존이 목요일, 그리고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수요일입니다. 내주에 S&P 500 기업 중에 3분의 1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죠. 지난주에는 걱정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많아서 주가가 좀 올랐죠. 그럼에도 다우는 연초일에 12.2% 하락, 나스닥은 24.4% 하락, S&P 500는 16.9% 하락한 상태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주말 2.76%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는 두 달내 최저입니다. 다음 주 기준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조금 올라가겠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부상조를 주제로 하는 오늘의 명언 속담들을 꼭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